피라미드는 이제 평균 그 돌의 무게가 2.5톤에서 7톤까지 나갑니다. 하나가요? 예. 저 돌 한 블락이 하나. 예. 7톤이면 이걸 어떻게 날르냐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크기의 돌을 210단까지 쌓아서 만들었는데 이때 총 동원된 돌의 개수가 230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풀어야 할 피라미드의 첫 번째 미스테리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톤 단위에 달하는 230만 개의 돌을 대체 어떻게 옮긴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집트는 돌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돌의 왕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돌이 많았는데 그 돌들 중에서 비교적 무른 돌, 석회암이 유달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돌을 부수고 반듯하게 가공하는 게 좀 수월했고요, 이집트인들한테. 그래서 이런 작업이 모두 채석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럼 당시 그 채석장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나일강 쪽에 많이 있네요. 그렇죠. 채석장들이 이렇게 강을 따라서 산지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대기하고 있던 돌을 배에 실어서 이 범람한 강을 따라서 이렇게 배들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이 배들이 이제 건설 현장인 기자 근처에 가면 여기에 이제 수로가 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인 수로까지 배가 가서 접안을 하고요. 그러면은 매우 짧은 거리를 사람들이 육로를 통해서 건축 자재를 옮기는 이런 방식으로 석재가 운반됐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다음에 공사장까지는 어떻게 옮겼나요? 그때는 이제 근육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근육? 예, 사람의 힘. 그래서 보통 15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5개 조, 그래서 75명 정도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저렇게 썰매를 제작을 해서 돌을 올린 다음에 와. 그다음에 트랙을 만들어서 이 썰매를 움직였고요. 와. 어떻게 보면 기차의 시초네. 레일을 깐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네요.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피라미드 건축이 또 한 번 미궁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게 쌓을 수 있었을까? 그냥 어떻게 쌓는 게 신기해 진짜. 그리고 수천 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해.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가장 큰 관건은 바로 밑면을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밑면이 직각을 이루는 정사각형이 되지 않는다면 피라미드 가장 위에 있는 꼭지점이 중심에 놓이지 못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집트인들은 다행히도 정확하게 직각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어떻게? 그 도구가 밧줄을 사용했어요. 뭐지? 자, 여기 보시면은 길이가 같은 12개의 매듭이 있는 밧줄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3개를 이은 매듭, 그다음에 4개를 연결한 매듭, 그리고 5개를 묶은 매듭, 그리고 이것들을 굽혀서 이제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이게 바로 직각 삼각형이 되죠. 저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 예, 잘 아시네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인가? 요거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를 여러분들하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귀족의 무덤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죠? 네. 예, 밧줄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밧줄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가운데 중간중간에 매듭이 보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에 서서 밧줄을 잡고 있다. 이거는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이 밧줄을 이용해서 토지의 그 면적을 측량을 했다. 피라미드 역시 이런 그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이게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거였구나. 아 그러면 이제 뭐 밧줄로 이제 밑바닥 정사각형을 만든 다음엔 뭐 어떤 방법으로 이게 쌓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어떻게 쌓았을까? 이게 이제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 그 학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제시가 됐는데 현재는 그 하나의 방법이 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이제 영상으로 또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도르래 아닐까? 먼저 바닥의 각 면을 직각으로 만든 후 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벽에 돌을 나르기 위한 나선형의 경사로를 만드는 거죠. 이 같은 방법을 반복하여 경사로와 피라미드를 함께 제작한 겁니다. 아, 경사로를 만들었구나. 피라미드가 완성되면 이 경사로를 치워버렸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진짜? 와. 아니 그러니까 들으면 그냥 수학의 천재들 같은데. 그러니까요. 길 만들면서 쌓아 나가는 거야. 와. 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을 쌓아 올려서 정삼각형 모양을 만들다가 맨 꼭지점에 돌을 올려놓습니다. 피라미디언이라는 돌을 올려놓는데 피라미드 중앙에 이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 돌을 어떻게 올려놓았을까 정확하게 그건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럼 총 몇 명 추정하세요? 기자의 대피라미드 건설 같은 경우를 보면 한 1만 명 정도가 동원되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인원이 이제 매년 한 20년 동안 피라미드 건축에 매달렸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라미드 건축과 관련해서 이렇게 꼭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과정이 길고 힘들기 때문에 노예가 동원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건설에 투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집트 농민 그리고 이제 건축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루에 8시간씩. 그다음에 8일간 일을 하고 이틀을 쉬었는데 8일간 일을 하고 이틀 쉬면서 이 쉬는 기간에도 임금을 받았습니다. 와.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건설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복지가 나쁘지 않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피라미드를 만든 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 있던데요. 맞아요. 피라미드 돌 하나 무게를 봤을 때 2톤 정도 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안 믿겨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돌 운반했던 게 거인 쪽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그럴 수 있어요. 있죠. 예, 그래가지고 어떤 그 거인 손가락이 발견됐다고 하는 거예요. 38cm였어요. 이거 사람의 손가락이라고? 말다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네 다리. 난 깜짝 놀란 게 지금 밑에 보니까 저게 화폐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은 발견됐을 때 많이 구부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곰팡이 껴 있는 상태였는데 와. 지금 이 손가락이 사람 손가락이다. 그 문서까지 내가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솔직히. 원초적으로 피라미드를 왜 만든 거예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은 후에도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죽어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무덤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인 동시에 사후세계의 왕이 사는 왕궁의 역할도 함께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피라미드와 함께 고대 이집트인들이 종교적 믿음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미이라입니다.
미라. 오, 미라. 오케이, 됐다. 그치. 자,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미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300년경에 자연 건조된 미라입니다. 그래서 자연 건조된 미라를 보고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사후세계에서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돌아왔을 때 육체가 없으면은 이게 부활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미라였다. 영원한 삶을 추구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 교수님 보통 보면은 미라 이렇게 붕대로 찡찡 감아놓잖아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붕대는 이제 미라의 부패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붕대 하나로 그게 가능해요? 부패 막는 거예요? 하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붕대로 감아서 부패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붕대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티 일세. 와. 저게 남아있다고요? 되게 리얼하다. 멀쩡한데? 말이 안 돼. 와. 진짜로. 도대체 뭘 바른 거야? 눈 뜰 것 같아. 말할 것 같아, 지금. 저기요? 근데 좀 소름 돋아. 자, 어떠세요? 미라 보시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방금 보신 게 이집트 후기. 그래서 이제 그 시신 방부 처리 기술이 이제 최고조였을 때 네. 거의 완벽에 가까운 미라를 만드는데 성공한 모습을 보신 겁니다. 와.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수천 년간 이렇게 부패하지 않는 미라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비결을 단계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궁금해요. 첫 번째 단계는 머리 안에 있는 뇌를 전부 제거를 하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제 미라를 만드는 고대 이집트 장인들은 놀랍게도 뇌가 빨리 부패한다는 걸 알았어요. 뇌에 효소가 있어서 빨리 이제 썩는 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미라를 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뇌를 빼내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빼내? 그러게. 오 마이 갓. 그래서 코 안에 뇌와 연결돼 있는 그 뼈가 있는데요. 그 콧구멍 속에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안쪽 그 뼈를 부순 다음에 뇌를 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긁어내는 어머.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너무 잔인한데? 뇌를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고대 이집트인들이 인간의 몸에서 뇌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패가 되는 그 방해가 되는 요소니까 그냥 제거해 버렸다고 빼버리자.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장기를 적출한다. 그래서 미라 장인들이 뇌도 빨리 썩지만 장기에도 이제 특히 소화기관 이런 것들은 이제 효소하고 박테리아가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장기를 적출을 했습니다. 심장을 제외한 몸 안의 장기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왜 장기 중에서 심장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내세에서 심판을 받을 때 심장이 필요하다고 믿었거든요.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신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저울에 심장의 무게와 깃털의 무게를 달아요. 그래서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은 이상적인 사후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장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같이 가야겠죠. 그래서 심장만은 죽은 사람의 몸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심장을 제외한 장기들이 이제 적출됐잖아요. 빠져나왔잖아요, 몸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따로 보관. 그렇죠. 네. 어디다 놓지? 그래서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빼낸 장기가 위, 폐, 간, 그다음에 이제 창자, 소장인데요. 이런 것들을 분리해 가지고 항아리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후에도 살아갈 때
필요한 장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뇌하고는 달리 따로 보관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각했을까? 그러니까 저 때도 벌써 조각 그러니까 저렇게 매끄럽게. 기술이 뭔가 좋았네요. 그 다음에 표면과 내부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텅 빈 머리에 이제 액체 상태로 만든 나무찐을 흘려 넣었습니다. 왜 우리 신발에다 모자 쌀 때 찌그러지지 말라고 뭐 넣어놓잖아요. 오. 네, 약간 그런 충전재. 그런 예, 개념인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역할을 네. 자, 그래서 나무찐이 이제 들어가서 딱딱하게 굳으면 머리 모양이 둥글게 유지될 수 있었죠.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체 안팎에 소금 성분인 나트론을 채우는 거였습니다. 대단하다. 그 원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40일 동안 건조를 시켰습니다. 40일 동안 이제 건조를 시키면은 이 나트론의 알칼리 성분이 이제 박테리아도 제거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이 지방질로 돼 있는데 세포막을 단단하고 매끄러운 재질로 또 바꿔줘서 시신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몸에다가 향나무 기름이 함유된 밀랍 용액, 이걸로 시신을 마사지해 줍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데 이때 바로 붕대로 이렇게 감싸고 난 다음에 미이라를 이제 관에 넣어서 안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 듣다 보니까 사람 껍데기만 남기고 다 빼버리는 거네요. 그래야지 부패가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관을 보실 텐데요. 관은 계층에 따라서 뭐 나무관을 쓰는 경우도 있고 석관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파라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황금관에 넣어서 안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이라를 만드는 데는 한 70일 정도, 그래서 70일이 소요가 됐고요. 육체하고 영혼이 다시 만나서 영원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이 믿음 하나로 고도의 작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존된 미이라를 고대 이집트인들이 제작을 하게 된 거죠. 자, 세미 씨, 예. 이집트 미라 중에 좀 특이한 미라도 있어요? 예, 황금 혀를 가진 미라가 있거든요. 그 미라는 원래 혀가 제거된 상태로 이렇게 방부 처리가 됐는데 그래도 사후 세계에서 말할 수 있게끔 황금 혀를 넣어서 이렇게 보관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미라가 있어요. 외치는 미라. 오. 그 미라는 한 왕자의 미라인데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며서 사형된 거예요. 아, 절규하는 듯한 그렇죠. 네. 야, 진짜 리얼하다.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제 왕하고 왕족, 귀족들 그리고 일반인들조차 이제 미라로 만들어서 매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미라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언덕 내지 작은 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저렇게 크구나. 산이 하나 있죠? 네. 그러네요. 그 산을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덤이니까 저 안에 어딘가에 진시황의 시신이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진시황의 시신이 있을 겁니다. 저렇게 무덤 위를 함부로 밟고 올라다니고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 속으로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거는 현대에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근데 이 안에 규모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아, 그래. 기록에 따르면은 지하 이 4층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 여긴 가봤죠. 이게 한 곳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작은 데 쪽에 또 이런 것들이 또 막 있어요. 또 있어요? 저 네. 병마용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저게 한 4개씩 있다고 알고 네 있는데 개인가? 4개. 이게 가장 큰 겁니다. 큰 거, 여기? 이게 가장 큰 거.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언제 찾은 거예요? 70년대 초반입니다. 70년대 초반. 초반에 그 어떤 그 농부가 우물을 파려고 하다가 저걸 이제 작은 파편을 먼저 찾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내려 가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 수호 군단을 발견을 한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어요. 발굴하고 있어요, 옆에서 계속. 이거를 다 완료하게 되면은 약 8,000기의 어떤 그 병사들하고 그리고 500여 필 정도 되는 말 그리고 전차가 약 130대 정도가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압도당할 정도로 우리가 압도라는 말을 쓰죠. 정말 그 말을 실감하게 돼요. 저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표정 다르고, 야, 옷 다르고. 엄청난 노동. 그러니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 오늘날 이거 우리가 그 영어로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죠. 네. 차이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진나라에서 온 겁니다. 아.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로마로 건너가서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차이나라고 하는 말로 바꿔 부른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중국의 왕들은 황제라고 부르죠. 이 황제라고 하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또 바로 이 진시황입니다. 아, 그래서 시황제. 그렇죠. 자기가 첫 번째 황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신조어로 하나 만든 거죠. 진시황제는 천하의 권력을 가진 뒤에 불로불사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그런 한계를 사실 다 맛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걸 넘어서자 했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서불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립니다. 꼬드기는 거죠. 바다 가운데 3개의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신선들을 찾게 해달라는 거죠. 진시황제가 얘기를 딱 들으니까 솔깃하거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거금을 내립니다. 거금을 하사해서 서불이 동쪽 바다 곧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볼 때 서해. 신선을 찾겠다고 떠나긴 했지만 서불도 뭐 어디서 그걸 찾습니까? 그쪽으로 떠나서 소식이 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를 친 거죠. 황제한테 삥 뜯어갖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어떻게 잡아? 그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에서도 서불이 와서 흔적을 남겼다라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예요? 네,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그 명필로 유명하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정방폭포 근처에서 유배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폭포 옆에 서불과차. 서불과차라는 뜻이 정확히 뭐죠? 그 서불이 여기를 지나갔다. 서불이 왔다 갔다라는 이런 나에게 왔다 감, 범선이 왔다 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서불과차라는 글씨를 보고서 그거를 탁본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서복 관련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복이 불로 장생약을 구하러 동남 동녀 3,000명이랑 장인 100명과 오곡을 실은 선단을 데리고 한반도 일본 열도의 여러 지방에 도착했는데요. 그중 영주산은 전설의 삼신산 중 하나로 지금의 한라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복이 동남 동녀를 데리고 조천포에 상륙한 후에 불로 장생약을 구하러 영주산에 올라갔다는 거지요. 서복 일행은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정방폭포의 절경에 감탄해서 정방폭포 암벽에 서불과차라는 단어를 새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서귀포의 지명 또한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가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진시 황제는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스로 신선이 되려고 한 것이었는데 자신을 신선이라고 칭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약을 구하러 왔지만은 방해물이 있는 것 같다.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황제가 악귀를 피해서 진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진인, 그게 뭐예요? 진짜 사람이죠. 예전에 그 신선을 추구했던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런 개념입니다. 진인.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그리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구름을 탈 수 있으며 천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신선과 같은 존재다. 그 경지에 도달하려면은 황제가 거처하는 곳을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는 당장 내가 진인을 사모해 왔다. 지금부터 진인이라 하고 나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겠노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북은 200리 안에 궁궐 270곳을 구름다리로 다 연결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배치된 사람들을 등록된 자기의 자리만 거기만 딱 있게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자신의 거처를 아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발설하지 말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행차하던 그 진시황이 산에서 이렇게 아래를 딱 내려다 보니까 신하들의 수레와 말의 수가 너무 많은 거야.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그 수레 숫자가 확 줄어들어 버렸어. 누가 내 말을 들었던 거지? 누군가가 이걸 발설한 거다 해갖고 자신의 말을 발설한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나오지는 않아요.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 그럼 다 죽어요. 너무하다. 그 사건 이후에 황제가 행차한 곳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를 갖다가 신선이라 칭하고 진시 황제에게 진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두 사람 역시 도망가 버립니다. 강력한 전제 군주로서 진나라를 다스리고 인간의 마지막 욕망인 영생을 갈망했던 진시 황제. 자, 그의 죽음도 인생처럼 화려했을까요? 진시 황제가 죽기 1년 전에 불길한 일이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졌는데 그 유성이 땅에 닿자마자 다 타버리지 않고 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그 돌에 진시 황제가 죽고 땅이 나뉜다라는 글을 새겨놓은 겁니다. 그 소식이 진시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곧바로 사람들을 보내갖고 이제 다 신문했는데 자백하는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돌도 다 태워버립니다. 진시 황제는 그 다음에 전국을 이렇게 시찰하는 가운데 시찰하다가 급격하게 쇠약이 들어서 위독해집니다. 하지만 시황제는 죽음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감히 그 죽는 문제를 갖다가 황제한테 못했던 거죠. 시황제는 병이 갈수록 심해져 갔는데 자기의 후사가 좀 두려웠겠죠. 자기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야. 이제 나도 그때가 됐나?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붙이기 전에, 답장이 오기도 전에 숨을 거둬버려요. 그게 바로 대업을 완수한 지 11년째 되는 그 해였어요.
진시황이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하나는 진시황 어려서부터 몸이 되게 허약했고요. 또, 예, 원래 기관지염 그리고 연골증이 앓았는데 또 커서 왕이 된 다음에 워커릭이잖아요.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간질이 증상도 있었고 그래서 그 장거리 가는 동안 간질이 좀 발병해가지고 그냥 사망했다고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네. 몸이 약했구나. 신하들은 진시황제가 외지에서 죽은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죽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수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 알리고? 수도회가 모든 것들을 세팅해 놓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진시황제가 죽고 그때 그 주위에 있던 간신배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왜? 생각을 해보니 똘똘한 큰아들이 오면은 자신들은 뭐가 됩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큰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바른 말 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변방으로 쫓겨갔다고 했죠. 그래서 유언장을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변방에 나가 있는 큰아들에게는 너 죽어. 자살해라. 자결해라. 그리고 내 뒷자리는 호해에게 물려주겠다고 위조를 한 거예요. 결국은 큰아들은 그걸 받고 자결을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죽으라니까 죽어야죠. 썩은 생선 냄새 그걸로 이제 덮어버린 거죠. 소금에 절인 그런 고기를 술에다 실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시체에 막 물고기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황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정사를 알리고 수라상도 그대로 올렸어요. 황제가 평소에 수행해야 했던 어떤 그 결제 같은 것들도 환관이 다 대신을 하는 거죠. 죽고 나면 어떤 권력도 소용이 없네요. 그렇죠. 한순간이네요, 진짜. 그렇게 6개의 나라를 통합하고 뭐 신처럼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은 썩은 생선과 함께 이렇게 가는 게 난 너무 그거를 잘했으면 정말 최고의 황제로 남을 법한 그게 좀 안타깝네요. 이 진시황제는 백성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만리장성이라든가 아방궁, 진시황릉 그리고 병마용갱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과도한 토목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가혹한 세금까지 걷게 되니까 백성들의 저항이 점점 커지게 되고 급기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황제가 자리에 있던 바로 그때 천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으나 황제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거는 후대 역사가의 평이에요. 왕의 자리에서 강력한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진시황제. 하지만 그가 죽고 3년도 안 돼서 진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진시황은 천하 통일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뤘지만은 뭘 못했어요? 유지. 지켜내지 못. 아, 그거 너무 어렵지. 아, 이 사진 너무 유명하지. 자, 사진에서 파라오의 위험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와. 뭔가 약간 진짜 신 같은 뭔가 이렇게 맞아요. 그 우아해요, 자체가 약간. 진짜 맞아요. 1881년 7월 6일 이집트 룩소르에서는 총 59의 미이라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59의 미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파라오와 왕비들 그리고 왕족들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59의 미이라 중 람세스 2세의 미이라가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고대 이집트사에서 숱한 역사적 자취를 남긴 가장 위대한 파라오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 그렇다면 람세스 1세는 왜 다른 왕족들과 함께 무더기로 발견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도굴 때문이었습니다. 람세스 2세가 사망하고 60년도 채 안 된 어느 날 람세스 2세의 무덤이 도굴꾼들에게 노출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미이라를 제외한 값비싼 부장품들이 모조리 도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무덤을 관리하던 신관들이 고심 끝에 파라오 2세의 미이라를 다른 왕과 왕비, 왕족들의 미이라와 함께 비밀 장소에 옮겨서 철저히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엄한 데서 발견된 거구나. 그리고 3000년 뒤에 람세스 2세의 미이라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후 고고학자들의 연구로 람세스 2세의 미이라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빨간 머리에 키가 173cm 정도, 그리고 상당히 와. 다부진 체격이었어요. 굉장히 큰 거였네요. 예. 그 시대에. 그 시대에 굉장히 큰 거죠. 젊은 시절의 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겠습니다. 잘생겼다. 멋있어. 반듯하신데요. 예.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해요. 람세스 2세는 많은 이집트 왕들 중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고대 이집트 최고 황금기를 이끈 람세스 2세는 정통 파라오의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파라오가 된 거예요? 람세스 2세가 파라오가 된 것은 운이 좋은 할아버지가 계셨던 덕분이었어요. 로또예요? 그 할아버지는 후계자가 없었던 왕 때문에 본인이 운 좋게 파라오가 되면서 그의 아버지가 그 뒤를 이어서 파라오가 됐고 결국에는 람세스 2세는 25세, 25살의 나이에 고대 이집트 최고의 통치자인 파라오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66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하는데 이건 정말 엄청 오래 굉장한 계셨네요. 네, 경우입니다. 맞아요. 장수하셨네. 네,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의 평균 수명이 약 40세 정도였는데 람세스 2세는 무려 91세 정도까지 파라오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평화의 시대를 열어준 람세스 2세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황금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후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이 되는데요. 바로 피라미드 나오나요? 아부신벨입니다. 아부셈벨. 아부신벨이 뭐야? 아부신벨 신전은 이집트 역사상 그 파라오 개인이 지은 신전 중에는 가장 거대한 신전 중에 하나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이 건축물이 입구에서부터 20m 높이의 람세스 2세 좌상
4개가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자기를 신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아, 신격화했구나. 네, 그래서 람세스 2세는 아부신벨 신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위대한 파라오다, 그런 의의가 있는 거죠. 다행히 이게 다 유지가 다 돼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아부신벨은 단순하게 크게만 지은 신전이 아닙니다. 바로 피라미드와 함께 고대 이집트의 미스테리로 불리는 건축물이죠. 뭐야 또? 뭐야? 그 아부신벨에서 지성소라고 불리는 방인데요. 지성소에는 1년에 2번 신들의 왕 아몬과 태양신의 라, 그리고 람세스 2세의 석상에 약 20분간 태양빛이 들어오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와, 완전 스포트라이트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양빛이 들어오는 그 2번이 람세스 2세의 파라오 즉위일인 2월하고 그의 생일인 10월에 빛이 들어오게 설계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이죠. 대박. 와. 이미 자리를 봐놓고 걷다 한 거네. 근데 그거를 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바위를 깎아서 했을 설계를 때는. 했다는 거예요? 네. 아부신벨이 지어질 때 람세스 2세가 이런 현상을 계산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네. 보시면 신들과 동등한 위치에 앉아 있어요. 예. 저거는 내가 곧 신이다. 본격이다, 이런 것을 신이다.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장치였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신, 이 신한테는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안 보여요. 근데 이 신이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광물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신에게는 태양빛을 일부러 비추지 않게 그렇게 설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했다고요? 야스민 씨, 이 아부신벨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알아준다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원래 비하인드가 있는데 1960년대에 그 이집트에서 댐 건설 사업으로 그 아부신벨 신전이 숨을 들 뻔했어요. 어머. 네, 그래가지고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으로 그 모금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 도움을 주려고. 그때 한국도 이부에 동참했고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도 그 아부신벨 신전을 이전할 수 있었고, 그런 계기로 그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 유산을 보호하는 그런 협약을 만들어서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유네스코에서도 이렇게 가치가 있는 그런 신전인 거죠. 어쨌든 람세스 2세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업적들이 있나요? 남겨진 게? 예, 그래서 왕의 미라를 아까 보신 것처럼 도굴꾼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파라오들의 왕실 전용 묘역이 있었는데 그 공동 무덤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했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높고 크니까 도굴꾼들에게 굉장히 쉬운 타겟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의 파라오들은 치안을 위해서 왕실 전용 공동 묘역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일명 왕가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산 암벽에 굴을 뚫어서 죽은 왕과 왕비 그리고 왕족들이 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증축해 나간 건데요. 이때 어떤 파라보다 전폭적으로 왕묘를 만드는 장인들을 지원한 인물이 바로 람세스 2세였습니다. 왕가의 계곡은 규모만큼이나 투입되는 인원도 엄청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설마 이게 평평한 땅을 이렇게 깎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 이건 계곡인데요. 저 계곡 아래에 이제 그 분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 한편에 이런 무덤을 건설하는 장인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람세스 2세는 이런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떤 후원을 했을까요? 양파하고 마늘 주면서 그동안 고마웠네. 이 사람들은 일종의 국가공무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무덤을 만드는 그런 예술가들에게 뭐 물을 길어주는 하인, 뭐 개인 시종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곡물, 기름, 생선, 채소,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왕족이 먹는 고기, 포도주 이런 것까지 특별 배급을 해주었습니다. 진짜 딱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무덤 일에 종사한 예술가들 그리고 노동자들을 이제 굉장히 평등하고 인간적으로 대우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왕가의 뭐 무덤의 뭐 계곡이라고 하셨는데 네.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무덤이 뭐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여기 보시면 입구가 이런 부분들이 입구예요. 그게 다 입구예요? 그럼 저길 다 뚫어서 저 안을 공간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뚫어? 아니 포크레인도 없을 텐데 뭘로 뚫었지? 뭘로 뚫어? 람세스 2세가 파라오로 즉위한 다음에 자신의 무덤도 이렇게 만들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무덤 내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약 250평 정도 되는 내부인데요. 예, 가장 화려하고 가장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경사로의 벽면에는 여러 신들의 벽화, 그리고 이제 기둥들로 이루어진 다주실에는 신들의 조각상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매장실에 람세스 2세의 미라 그리고 이제 석관이 놓였던 장소입니다. 입구에서 통로를 따라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부장품이 있는 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깊숙한 공간이 하나 나오죠. 이 공간은 뭘까요? 보통 영화에서 보면 저런 데 다 함정이 있거든요. 트랩이 부비 트랩 같은 거 엄청 걸려 있거든요. 들어가면 못 나가는. 네, 이곳은 바로 람세스 2세 무덤에서 발견된 함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굴꾼들이 깜깜한 통로를 따라서 이제 내려오면은 몸이 아래로 갑자기 푹 빠지는 이런 그 함정 공간을 만든 거죠. 와. 이 공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끔씩 이제 폭우 같은 게 내려서 물이 들어오면요, 그 물을 가두고 이제 빼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네.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람세스 2세가 사망한 이후에 왕가의 계곡에 있는 파라오들의 무덤은 온전한 무덤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고대 이집트 말기에 그 국가 재정이 고갈되면서 그때 임금 못 받았던 노동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덜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파라오뿐만 아니라 뭐 왕족, 귀족, 뭐 병민들까지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타깝죠. 또 어차피 이집트는 1800년부터 이렇게 프랑스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왔잖아요. 근데 갈 때는 항상 빈손으로 안 가고 뭔가 문화재 하나 둘씩 이렇게 가져가서 결국은 이렇게 나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국 박물관에 가보면은 진짜 이집트 관 하나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아무리 우리가 이제 박달한 거를 다 돌려달라고 해도 이렇게 박달한 나라들은 돌려줄 의향도 없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의 입장에서는 씁쓸을 하죠. 당연하지. 왕가의 계곡을 지키기 위한 람세스 2세와 파라오들의 노력이 통했던 걸까요? 1922년에 그 왕가의 계곡에서 거의 온전하게 파라오의 무덤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한 3,300년 전에 사망한 고대 이집트의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 투탕카멘 많이 들어봤는데. 유명하잖아요. 응. 와. 와 이게 뭐예요? 황금 마스크 굉장히 유명한 말도 안 돼. 저게 그 직접 옛날에 봤어요. 순금 와. 11kg. 그 옛날 어떻게 만들어 이걸? 완전 삐까뻔쩍 금, 올금.
대단하다 진짜 이거. 와. 의자. 저 다 황금이에요? 이건 금박을 입힌 아 금방. 목재에 금박을 입힌 겁니다. 아, 저 디테일 봐. 오. 그리고 아까 그 카노푸스 단지 장기를 보관했던 네. 카노푸스 단지도 왕의 건 저렇게 상자에 넣어서 이건 뭐야? 마차. 이거 처음 봤어. 이것도 들어있었어요? 아 도구를 안 당해서 원래 이런 게 있는 거야. 진짜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투탕카멘의 왕묘에서 나온 유물이 대략 한 5,300여 점으로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왔고요. 아 이래서 온전한 게 대단한 거구나. 와, 이거를 투탕카멘의 그 무덤과 보물이 발견되고 이제 80년 뒤에 그의 미이라가 공개가 됐는데요. 아. 와. 진짜 소름이다. 투탕카멘의 미이라가 일반에게 처음 공개됐을 때 전 세계에서 파라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와, 진짜 이집트 위대한 나라였네요, 정말. 맞아요. 아니 너무 도구라고 쉽게 만드네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애초에 유발을 하네. 아니 나 보고 있는데 나도 좀 땡긴다. 견물 생심이라고. 나도 며칠 고생해서 파갈 수 있다면 파하겠어. 게다가 투탕카멘은 그 재위한 지 9년밖에 이집트를 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니에요. 아 람세스 2세가 얼마나 대단했어. 66년 동안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무덤도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유물들이 나왔다는 걸 보면은 파라오들이 얼마나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매장이 되었을까, 그리고 다른 파라오의 무덤은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돌군들이 마지막으로 여기 해야지 하고 여기다 보관해놨다가 죽은 거 아닐까요? 모든 파라오의 그 보물을요? 보물 저기다가 잠깐 넣어놨다가 이제 이거 다 털고 이거 마지막으로 가져가야지 하다가 갑자기 정갈이 막 물어가지고 아, 교수님 근데 투탕카멘 하면 그 무덤을 발굴한 발굴단들이 좀 모두 죽었다라는 그 파라오의 저주 그 좀 유명하지 않나요? 여기서 나온 거야? 들어봤어. 네. 파라오의 저주, 요거는 투탕카멘이 등장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소재입니다. 파라오의 저주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했던 그 팀원들이 하나둘씩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였냐면은 허버트 경이라고 발굴팀의 자금을 조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모기에 물린 곳을 면도를 하다가 그 상처가 덧나서 이게 폐혈증으로까지 발전을 해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이제 무덤 가이드한 이런 사람들 갑자기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훗날에 돌연사한 희생자 수가 한 21명 정도 됐다. 많다. 사실 돌연사한 사람들이 한 21명 정도다라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근데 실제 발굴에 참여했던 총 인원 이건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1,500명에 비해서 21명이 너무 작네. 알지 못하는 이유로 죽었다. 이건 좀 그 저주로 이어지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100분의 1 수준이에요. 극히 일부만 사망을 했다. 그리고 이제 발굴을 지휘했던 하워드 카터는 투탕카멘 발굴 전까지는 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고고학자였는데 발굴 이후에 이제 커다란 명성을 누리게 됐죠. 그리고 17년 동안 무병장수, 제법 오래 살았어요. 64세에 생을 마감을 하게 됐고
그다음 무덤을 발견해서 처음 알린 사람. 당시 나이가 12살이었는데 81년이나 더 살다가 와. 93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수하셨네. 예, 그래서 이제 생전에 인터뷰에서 무덤을 발굴함으로써 경제적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는데 저주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파라오의 저주, 요거는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자 했던 이집트인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바람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전설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